두 번째 강연자는 위홈의 조산구 대표님입니다. 조산구 대표님은 KT와 LG U+의 임원을 지낸 후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숙박 플랫폼이죠.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우는 위홈을 설립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의 K공유경제와 위홈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조산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홈의 조산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K공유경제 위홈인데요. K공유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생활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공유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위홈,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공유 숙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내외 우긴 합법인 걸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방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 슬라이드가 있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슬라이드는 닥치고 한국해. 갑자기 한국이 동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K방역에 이런 우리의 이런 능력을 여러 분야로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죠. 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저희도 아직 난리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제하고 하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도약을 하는데 공유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공유 경제 오랫동안 해와서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공유 경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K방역의 힘을 K공유경제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래의 어떤 경제 모델로서 공유경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유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K공유경제는 단순하게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전 세계의 글로벌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공유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가 오고 하는 거지만 10년, 20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돈만의 문제가 아닌 거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일어났던 큰 변화 속에 K공유경제란 이름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회도 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말 새로운 우리가 필요한 경제 체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단순한 경제 체제뿐만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공유경제? 에어비앤비라는 거 다 망쳤다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공유경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공유경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길래 대단히 저하고 생각이 같구나 이런 생각에서 항상 놀랐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공유경제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K공유경제의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희망, 그 다음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새로운 위홈, 2세대 공유숙박, 주문형 거주로서의 어떤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경제 얘기인데요. 공유경제가 맛이 같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어비앤비 생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버 75% 트래픽이 끝났다며. 근데 위워크는 좀 다른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을 보면 에어비앤비가 작년에 상장하려고 했을 때 한국 돈으로 장외에서 한 60조 밸류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그 예약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봐야 될 건 뭐냐면,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로서 에어비앤비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옆에 보시면 힐튼이나 이런 호텔도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같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되게 위기라고 하고 뭐 4분의 1의 그 직원을 그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기에 그 매출이 그렇게 격감하고 이래서 불구하고 IPO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IPO 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5조에서 한 45조 정도, 그 정도의 밸류로 IPO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시장에서도 공유 경제가 그렇게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버 얘기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유 승차에서는 75%가 고객이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 우버 이츠 같은 경우는 2배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그 포스트메이트라는 데를 M&A 해가지고 배달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어비앤비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고 있고, 우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좀 뭐 특이한 상황인데, 동네 중고품 거래 당근마켓의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쿠팡을 넘어설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몬슬리 MAU가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중고품 거래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를 그러면 공유경제가 왜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공유경제 하면 생각나는 게 우버고 에어비앤비고 위워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유경제 한 10년 하면서 본 바로는, 공유경제는 단순하게 그런 몇 개의 플랫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경제예요. 인터넷이 발전해 온 것처럼 경제가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처럼 발전하는 거거든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수의 독점 플랫폼으로 공유경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한쪽 마켓이 줄면 다른 마켓이 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제레미 리프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의 산업경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에 발달된 모델이고, 당연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미래 경제로 발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예요. 어떤 때죠? 경제 충격이 왔을 때예요. 공유경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하지만 공유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화시킨 경제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작게 투자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그 코로나 위기는 훨씬 더 큰 위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좀 떨어져 놓고 그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도 공유경제가 그때보다도 더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생명의 위협 이런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불어닥칠 경제 위기에 대해서 더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이런 효율적인 공유경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러면 다양한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것 갖다 팔면 그냥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비용을 크게 지출 안 하고도 생활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게 공유경제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정도, 위기 정도에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가 결정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유자원을 활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위기 극복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까 중고거래인 당근마켓 말고도 다양한 온라인 중고장터가 활성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언택트 이렇게 하니까 주문 배달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주문 배달은 늘어나요. 옛날같이 주문 배달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학원 강사예요. 학원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학원 일자리를 다시 얻으려면 학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공유경제, 기기이코노미, 플랫폼 노동 이런 게 대표적으로 배달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 시장이 커지면서 내가 가서 언제든 금방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갖기 전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당장 생계 유지나 이런 일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정부도 이런 일거리를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젠 씀씀이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4대 보험 다 하고 이러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이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프리랜서 쓸 수도 있지만 또 프리랜서 쓰려면 뭐 개념이랑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회사가, 세 개 회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명을 고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문성도 유지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미 이러한 모델들이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호텔 같은 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객이 없으니까 호텔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또 이제 손님들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진정된 다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직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런 분들이 다른 데서 좀 일하고 주말에는 또 호텔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앞으로 어떤 그 경제 다시 이제 정상화됐을 때 상황에서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다 이제 공유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주방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부터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스타트업들이 시작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은 뭐 하드웨어 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프트웨어 설계해가지고 딱 하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레시피가 있는데 식당을 열고 싶어요. 식당 하려면 어떻게 하죠? 뭐 식당 계약하기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유주방 이용해서 2시간, 3시간 설비를 이용해서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심지어 공유주방 중에 배달 서비스 이런 걸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비용으로 지금 어려울 때 작은 비용으로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 문을 닫더라도 기존의 메뉴를 공유주방을 이용한 설비를 공유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 공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미용실. 실적으로 이제 문을 닫고 나서 조금 좋아지니까 머리는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미용실을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공유해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식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해서 하는 거지만 갑작스럽게 자가격리자가 막 늘어나니까 자가격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유숙박 호스트들 중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를 위해서 공유 숙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런 어떤 위기에서 공유경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공유경제 활용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기적절한 거예요. 단순하게 소비 진작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설비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설비를. 그러면 설비를 공유하면 비용 들면서도 경제 가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잖아. 아까 공유 주방이나 공유 미용실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을 전 산업에 다 적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 간의 어떤 공유가 아니고 B2B 간의 공유, 그 다음에 거버먼트 G2G의 공유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998년 그 IMF 때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어요. 아나바다 운동을 그대로 우리가 그 운동의 취지를 살리면 공유 경제예요. 공동체, 위기 극복, 같이 협력하자. 그런데 그때는 동네 행사예요. 아주 그 운동의 어떤 정신,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제한적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코비드-19 위기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이미 당근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돈도 벌고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유 공간 자체가 디지털로 해서 대상도 일상용품뿐만 아니고 재능, 시간, 금융, 생산설비, 시설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자도 시민뿐만 아니고 기업, 공공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가치도 단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공동체 가치 나누면서 공동체 가치, 환경적 가치. 왜냐하면 자원을 이제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 운영 방식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정부에서 뭐 공유경제를 이용해서 위기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시민 그다음에 공공 이렇게 정부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정말 위기 극복하는데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맛이 갔니 안 얘기하지만 공유경제의 정의상 큰 흐름이라는 것, 인터넷 경제거든요. 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공유경제가 맛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당장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유경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유경제가 미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공유경제가 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비드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경제체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새로운 경제체제도 경제체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의 의식과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기존에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그대로 가서는 우리가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경제체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류 생존을 답보하면서 지속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 공유경제가 답인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를 그냥 사람 입장만 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구라는,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비드는 지구에게는 어쩌면 이유거든요. 뭔가 치유됐잖아요. 우리가 종기가 치유됐던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북극 오존층이 지금 복구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도 매연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지금 코비드 이후에는 어떻죠? 우리가 활동은 줄었지만 공기 막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의 뭐 한국도 마찬가지 LA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 내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좋아져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 다음에 범죄율이 줄어요. 남아공의 범죄율이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빨간 게 코비드 전이고 그 다음에 파란 게 코비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 싸우지 않아요. 이게 안전한 사회가 됐어요. 환경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비드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지? 이번에 극복하면 될까? 계속될까? 그럼 해법이 무엇이지?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팬데믹은 계속될 것이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왜? 지금의 경제 체제가 엄청나게 우리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비드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제로 마지널 코스트에서 공유 경제는 좀 이 말이 저는 되게 좀 너무 생경하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공유는 인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해서 빨리 공유 경제로 체제 전환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코비드가 더 터지면서 정말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생태계가 지구는 하나예요. 그런데 소비는 지구가 세 개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미래 후손들이 써야 될 자원을,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 쓰고 있어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경제 시스템도 그렇죠. 생활 방식도 그렇죠. 욕구가 있지도 않은 욕구를 끌어내는 마케팅.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가요? 이런 어떤 현재의 문제 중에 자연 생태계의 문제, 경제 제도는 어떤가요? 상위 1, 2%가 전 세계의 80%의 부를 거머쥐는 이런 불균형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죠? 우리 사회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떻게든 앞에 나가야 돼요. 자, 환경적으로도 우리 지구는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아프고 사회적으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비드 이런 일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비드 팬데믹 전에 이미 공유 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왜? 경제니까. 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강조하는 게 공유 경제였어요. 사회적 가치 뭐예요? 공동체 가치, 환경 가치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공유 경제가 왜 뜰 수밖에 없느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적으로 가성비 좋고 수익 창출하니까, 사회적 가치도 있고 기술 발달해서 그다음에 편하니까. 이런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도 공유 경제는 이미 경제 말고도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코비드의 상황을 적용을 해보면 변수들만 조금만 조정을 하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 모델, 생활 방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일 수 없잖아요. 지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바뀌고 이랬다고 하는데, 공유 경제가 개인 간의 유유자원의 공유를 시작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도 공유 경제는 인터넷 경제예요. 지금 원래 인터넷에서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죠? 정보의 소비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댓글 달다가 블로그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단순한 정보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미디어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인터넷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그 기술 기반으로 사람들이 유유자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워낙 모든 기술이 개인을 인파워하잖아요. 이제는 개개인이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유자원으로 경제 가치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점차적으로 경제 가치의 생산, 유통, 소비의 중심에 시민이 있는 경제 모델이 공유 경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산업 경제, 기업 중심의 경제에다가 새로운 경제 주체, 시민이란 경제 주체가 붙음으로 해서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경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기존 과잉성, 과잉소비의 모델이 아니고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지속 성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곱 경제라는 얘기를 하죠. 시민을 참여시켜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류가 생존하면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존의 자본주의,
산업경제, 과잉생산, 과잉소비에서 인류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유경제로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코비드가 이걸 절실하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가 우리 인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니들 어떻게 살래? 그런데 구체적인 모델이 공유경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유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공유경제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닥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것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러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요. 두 번째는 코비드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공유 경제에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한 공유 경제가 아니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일 뿐만 아니고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공유 경제가 당장 현재 상황에서의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비드 시대에 기존의 공유 경제에서 이제 코비드 시대의 K 공유 경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실행을 하실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새로운 표준이에요. 공유경제 10년을 제가 해왔거든요. 외국에서 지금 공유경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코비드 사태 이후에 정말 공유경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공유경제를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유숙박이라는 규제 특례가 공유숙박을 하잖아요. 갑자기 여기 그 소개에도 나왔지만 옛날에는 저 에어비앤비 2.0이에요 한국판 이렇게만 얘기해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끝났구만. 왜? 여행을 안 다녀.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끝났으면 다른 걸 하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공유 숙박, 여행 숙박이 아닌 세컨홈, 주문형 거주로서의 공유 숙박을 저희가 새로 제안하고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공유 경제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에게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유 경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를 향한 새로운 표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항상 하는 우리 K 방역을 K 공유 경제로 만들자. 맞는 얘기 같고요. 불을 당겨보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지 K 공유 경제로서 새로운 것뿐만 아니고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이렇게 좀 이게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 경제는 멈출 수 없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중심의 경제 모델이자 사회 현상이다. 코비드 이후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 경제 모델이다. 혁신 기반이다. 그 다음에 공공 플랫폼.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 플랫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공공 플랫폼 또 플랫폼하고 엮여서 그 데이터 사업 모델.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에서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예요. 공유 경제는 특히나 크로스 네트워크 이 효과예요. 이쪽에서 늘고 이쪽에서 늘고 하면 더 늘어가지고 독점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고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드밴스 돼 있지만 그 모델 얘기하고, 공유 경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 하나가 타다, 갈등, 이렇죠. 그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정규직 하는데 시대는 일거리 경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공유 경제는 이전하고 다른 게임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 공유 경제를 우리의 우리 한국에서 공유 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뭔가? 막는 규제. 예? 제가 2012년도에 공유경제 얘기도 잘 안 나올 때고, 그때 이제 코자자라고 해서 한국 최초로 공유 숙박 그 플랫폼을 한다고 하는데 기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조 대표님 한국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제가 공유경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유경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롭기 때문에. 우리 규제 시스템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때 놀란 게 뭐냐면 기자면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뭐 지식도 빨리 확보하고 이런 분들인데 의식 자체가 이미 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죠. 어찌됐든 그 규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하는데 공유경제로 한국판 뉴딜은 완성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포기해야 돼요. 공유경제 멈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인터넷에서 인파워된 사람들이 힘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 활동에서도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 렌트카 어떻게 되죠? 렌트카, 내가 2시간 필요한데도, 거기 렌트카 회사에 가서 하루 거를 빌려야 돼. 쓴 다음에 2시간 쓰고 또 갖다 줘야 돼. 쏘카는 어떻게 되죠? 집 근처에서, 가가지고, 필요한 시간만큼 쓰고 다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자, 쏘카가 공유경제로 얘기를 했을 때, 공유경제의 종교가 뭐냐면 시민이 중심인 경제. 경제 가치 생산, 소비, 유통. 소비 측면에서 그 시민 중심으로 쏘카는 시민 중심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인 거예요. 옛날 렌터카는 공유경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유유자원의 공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타다도 그러면 공유 승차냐? 헤일링? 맞아요. 왜? 내가 필요한 거 불러서 언제든 탈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공경제가 막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인류는 시민들, 소비자가 변화를 끌어왔어요. 디커플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편하고 좋아. 막을 수 있어요? 자, 타다 멈췄다고 쳐요. 타다 다시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170만 명이 쓰던 서비스를 쓰다가 국회에서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 사회적 손실,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걸 멈출 수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타협을 하든 해서 진행시켰겠죠. 왜? 편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옛날에는 뭔가 누리려면 사야 됐어.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경쟁만 해서. 그런데 내가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싶은 만큼만 돈을 내고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누리고 경제적으로 누리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서비스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없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거 원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를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니겠냐 말이죠. 클라우드예요. 근데 이제 이 공유 클라우드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제는 설비, 생산 설비, 아까 공유 주방, 공유 미용실, 그거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공유 오피스. 그 흐름이 그냥 딱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드릴 왜 사죠? 장식하려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니엄 Z세대가 메인으로 따라오면서 그런 거. 옛날에는 베이비 부모들 교회, 미국 같은 교회에 큰 집에 큰 차. 그게 효용성을 떠나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로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국민하고 택시업계하고 검찰, 국회 이렇게 해서 멈추게 했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타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 큰 흐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과거에 막는 규제 때문에, 막는 규제에서 틈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참 안타까웁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위홈 대표로서 플러스나 이런 데는 멈추게 했어요. 거기도 중개하는 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뭐죠? 취해 법권이에요.
한 번도 단속당하지 않고 그래서 독점 플랫폼을 해왔어요. 제도도 에어비앤비 친화적이에요. 외국인만 합법인 거. 저희 위홈 코자자 하다가 위홈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 샌드박스 어플라이해서 규제 샌드박스 뭐가요? 요만한 박스 안에서 맘대로 하잖아요. 요만한 박스 만들고 여기다가 막 발 묶고 손 묶고 다 해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저건 뭐야? 이게 지금 한국의 공유경제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시민 중심의 경제다. 유유자원의 뭐 개인 이게 아니고 거대한 흐름으로서 경제 가치의 생산, 소비, 유통에 있어서 시민 중심인 인터넷에서 정보 시대가 시민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인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의 경제는 또 투자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뭐 온라인에서 정보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다가 이제 시민 중심의 모델이 같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러면서도 서스테이너블한 환경도 고려하는 이런 경제 모델로 간다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한 똑같은 얘기예요. 소비자, 정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 것처럼 경제 소비자가 생산자 되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가서 코로나 코비드 사태 이전에는 공유 경제는 뭐냐면 경제적 가치도 고려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도 조금 고려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하고 우버가 공유 경제 기업인지 몰라도, 아니 공유 사업하는 플랫폼인지 몰라도 공유 경제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독점하는 것, 그러면 공유경제 철학으로는 공유경제가 아니다 해서 이제 비토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코비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돈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안 좋게 하면 안 된다는 의식.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달리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거를 중시하는 의식의 자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경제는 이런 어떤 세 가지 가치를 같이 공히 중시하는, 지금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적 가치가 옛날에는 뭐 남극에 북극에 무슨 오존층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지금은 막 소풍 올라와. 그다음에 막 미세먼지와 당장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경제 모델 될 거라는 것. 그런데 경제 모델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도 K 공유경제는 나갈 거라는 거고. 네 번째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새로운 그 자본주의 산업 경제가 그냥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때하고 같이 새로 등장한 게 뉴 이코노미, 시민주주의 공유경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시민들이 참여한 공유경제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이 그림,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가서 아쉽긴 한데, 대단히 공유경제를 중요시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즘은 폼생폼사예요. 플랫폼이 다 먹어.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의 공공성이 갑자기 대두된 거는 아니에요. 공유경제가 뭐죠? 시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누가 숙소를 제공해요? 시민들. 소비자도 시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거야. 돈도 플랫폼이 다 벌어. 그 다음에 그 힘도 다 가져가. 우버도 대표적인 예죠. 우버가 IPO 하는데 그때 얼마였죠? 몇백억 달러, 90조인가요? 80조에 IPO 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운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가면 갈수록 수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온 게 협력조합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 코퍼레이티브즘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촉발된 게 배달의 민족하고 델리버리 히어로 이쪽하고 이렇게 그 M&A 하면서 한 시장에서 98%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플랫폼의 독점력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의 공공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터진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투자를 막 해. 독점을 해. 다른 후발주자가 올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되죠?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태계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피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무슨 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플랫폼의 장악력이나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실은 이제 공공성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기업 플랫폼과 되면 수익 상출이고 공공 플랫폼은 공익 가치인데 또 중간에 이 공공성과 기업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치는 협력주의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또 믹싱해서 혼합형 플랫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경기도에서 하는 그 접근은 대단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경기도의 지금 공공 배달앱 그 플랫폼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접근 자체가 공공 앱 만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태계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미 지속성장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넣어서 혁신성까지 이걸 잘 이렇게 지금 그림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컨소시엄에 붙은 게 누구예요? NHN이 붙었어요.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주목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뭐가 붙냐면 여기에 암호화폐가 붙어요. 이미 암호화폐 그 지역화폐로서 성공했거든요. 경기도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참여자들한테 보상한 데이터 노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붙여서 그 다음에 민하고 같이 협력한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경제 이 플랫폼이 되게 중요해진 디지털 경제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수수료를 안 받고도 유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일단은. 트래픽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데이터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인 대로 가잖아요. 모인 대로 가는 게 네트워크 효과고 그것도 크로스 네트워크 효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내가 논농사 짓다가 옆에다가 그 콩을 그 두렁에다 콩을 좀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쌀은 돈이 안 되고 콩이 돈이 되는 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가 어떤 모델이죠? 카카오가 돈 무료 서비스였어. 야, BM이 어디 있지? 지금 카카오 어때요? 시총 12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어때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뿐만 아니고 이 플랫폼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모이고 이래가지고 플랫폼이 초과화 독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수수료 모델 말고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이 중요하니까 또 공공성이 더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우리 공유경제 딱 하면 뭐 갈등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유경제는 혁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가치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4조 몇천억에 M&A 됐잖아요. 그 전에 배달 딱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온디맨드 딜리버리라는 그 큰 공유경제 소비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몇 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서로 나누면 돼요. 구조를.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하고 그 다음에 혁신산업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 선진화하고 그리고 기존의 종사자들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와서 혁신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매직과 같은 게 공유경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점짜리 문항을 10점으로 생각하면 10점짜리 맞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200점짜리인데. 그러니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그만큼 희망이 있고 혁신 가치를 뻥튀기 하는 거니 사회적 합의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돼요. 누구나 좋게끔. 국민, 기존 사업자, 플랫폼, 정부가 같이 나서야 되는데 타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타다하고 택시업자하고 같이 협력하세요. 상생하세요. 상생이 됩니까? 거기서 그냥 그 제로섬 게임인데 만약에 타다 그 문제를 스마트 도로를 만드는 스마트 인프라를 만드는 걸로 생각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걸로 얘기해서 달라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유승차가 좋아지고 이러면 차량이 줄면 오염 줄고 공기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접근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냥 기업적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냐. 지금 보면 이게 전 세계의 공유승차 회사들이에요. 한국의 공유경제는 뭐죠? IT 기술 기반이에요. 그랩 필리핀에서 만들어졌다가 싱가포르 이전했나요? 지금 몇십 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놨으면 서울시의 택시 기사분들 면허 1억 원 하는 거 만약 할 때 그거 다 사드리고 나서도 훨씬 남는 돈이에요. 근데 그 갈등 구조로만 보니까 한국에는 이런 회사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70만 명이 썼던 소비자들이 좋아했던 서비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 플러스점이다. 지금 공유경제의 갈등은 뭐야?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다. 처음부터 200점짜리를 100점짜리로 했다든가. 그래서 플러스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되는데 이거를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공유숙박 하면서 숙박업 중앙회 회장님이랑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되게 올드 세대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분들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유숙박 우리 뭐 대체 숙박에서 그 숙박업 중앙회 분들 피해들이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숙박업 중앙에서 지금 모텔업이나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수수료예요. 근데 공유숙박 모델로 가가지고 새로운 시민들이 그 공유숙박하는 걸 하지만 그 솔루션 갖다 그냥 모텔에 만들어 드리면 수수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수구민주주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더라.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8번째가 일거리 경제예요.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플랫폼 노동자야. 대기업 다니든 정규직이든 아니든. 그런데 흐름은 소비가 어떻게 바뀌었죠? 소유에서 온디맨드 소유, 온디맨드 액세스로 바뀌었어요. 물건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사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원래 직업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직업 바꾸고 이러다 지금 어떻게 돼요? 직업이 몇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공유경제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면 미국의 케이스인데 이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소속감, 그 다음에 수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연한 그 근무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에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이 공유경제하고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공유경제 플랫폼이 부스러기 경제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일자리, 그 다음에 직업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공유경제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이미 누구든 쉽게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어요. 공유숙박 하는 순간 내가 방 2개가 있어도 이미 난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환경이. 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 경제, 긱 이코노미는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하는 것처럼 이제 뭐 1인 창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로서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달라진 게임이에요. 원래 그 한계 비용 제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가 OS 하나 만들어 카피할 때 돈이 안 들잖아요. 음원 하나 만들면 카피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그 개체를 늘리는 상품수 늘릴 때 돈이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힐튼하고 위홈하고 다른 게 뭐죠? 힐튼은 새로 객실을 늘리면 허가 받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래야 돼요. 근데 위홈은 어떻게 하죠? 빈 방들 많잖아요. 그냥 연결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품 수 대비 비용이 더 들지 않는 그게 온라인에서는 음원이고 그 소프트웨어였는데 공유 경제 모델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코비드가 진정이 되면 여행 다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많은 호텔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중소 호텔들이. 그러면 갑자기 여행객들 몰려온다고 호텔들이 금방 지을 수 있어? 못 짓잖아요. 그럴 때는 빈방 공유해가지고 여행객 막 잡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호텔 사업자와 공유 숙박의 차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힐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길 줘. 라이선스. 그 사람들한테만 면허를 줘.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유 숙박은 어떻게 해요? 이런 요건만 거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복잡한 밸류체인 대신에 아주 그 공유 플랫폼을 해서 아주 거래의 효율이 일어나고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경쟁해가지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쟁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번영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공유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는 공유 경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 시스템 문제, 막는 규제예요. 법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2011년에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공유 숙박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그 역차별, 불합리 막 얘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을 거야. 신문에 막. 그런데 한 줄도 안 바뀌었어. 한 줄도.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작년에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10살 때 옷 샀는데 애가 20살 돼도 그 옷 입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34,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를 바꿔야 돼.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규제 샌드만 규제 특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해 당사자예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바뀔 수 없으니까 규제 샌드박스 작년에 받았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이 모래 박스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뭐예요? 모래 박스가 아니고 뭐야? 샌드로 만든 콘크리트 박스는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막는 규제에서 여는 규제 제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만큼 시민들의 역할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창발의 자유가 있어줘야 돼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너무 맞아요. 디지털 뉴딜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잖아요. 그거 그냥 잘만 활용하면 코비드 사태 때문에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딱 왔으니까 금방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로 새로 만든 이 가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경제가 뭐죠?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공유경제는 이코노미 오브 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은 민주화예요. 그리고 공유경제는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공유경제는 어떻게 해서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을 했어요. 개인 간. 그런데 시민의 경제활동이 경제활동 중심인 경제모드의 사회현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코비드가 딱 오면서 어떻게 바뀌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사회적, 환경적 가치도 중요한 경제 모델, 새로운 경제 모델이에요. 그러면서도 인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이자 생활 방식으로 K공유경제를 정의합니다. K공유경제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K공유경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그린에 공유가 추가되면 정말 우리는 나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K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K공유경제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게 위홈입니다. 빠르게 이거 한 5분, 10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홈은 코로나 시대 제2세대의 공유 숙박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우리 집이라는 얘기를 해서 접근하는데요. 집을 배달해 드려요. 집 배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한 집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집이라고 온디맨드 세컨홈이 집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 공유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규제 특례를 안 받았으면 우리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코비드 시대에 지금 집이 어떻죠? 여러분 집에서 집 만족하세요? 집 한두 개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애들 막 있으니까 어떤 때는 집이 뭐여야 되죠? 교실이어야 돼. 남편 막 이렇게 남고 그 와이프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집이 어떤 때 사무실이어야 돼. 지금 특히나 2.5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이 필요해. 돈 있으세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온디맨드로 주문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있지만 다양하게 새로운 집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가능한 게 뭐예요? 공유 숙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공유 숙박은 뭐죠? 옛날에 여행 가면 싸고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홍대에 있어도 홍대 건너편에 오늘은 내가 힐링하고 싶어. 넷플릭스 막 2박 3일 동안 그냥 다 보고 싶어. 그렇다고 뭐 넷플릭스도 내가 당장 할 필요 없이 거기 등록해놓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위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19 시대에 공유 숙박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숙박을 넘어서 주문형 거주로서의 공유 숙박을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숙박을 이전에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여행 숙박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주문형 거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K공유경제에 대해서 한국이 앞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유 숙박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데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로컬 플레이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워낙 경쟁력이 독점력이 커서 에어비앤비에서 1세대예요. 우리 2세대예요. 비제도권, 우린 제도권, 여행 숙박, 우리는 거기에다 생활 거주 특화, 스터디 스테이. 아까 그 강남구 얘기했잖아요. 삼성병원 근처에 가장 가까운 그 숙소가 3.5km 떨어지는 모텔이에요. 그 정보가 어디 있어? 삼성병원에 있어요. 왜? 삼성병원의 장기 환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숙소 없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정보를 제공했어요. 근데 3.5km에 있는 모텔이야. 모텔 가서 가족들이 머물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근데 그 근처에는 아파트가 막 빙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 공유숙박으로 내부킹 해가지고 케어스테이 하면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거기 노인분들 돈 벌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특화할 수 있고 우리는 토종 한국에 최적화된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미 저희 생각은 연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스테이, 케어 스테이, 비즈 스테이, 아웃 스테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수발 넘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완전 합법하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경쟁력, 일단은 경쟁력은 저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위험만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토종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 공유 숙박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시장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가 10년 됐어요, 공유 숙박만. 엄청난 바보 같은데, 아니 큰 길인데 큰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가 대한민국 유일 합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정부하고 협업하는 거, 강남구하고 특히나 케어스테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밤 유홈하고 내일 갈게. 나 내일 시험이니까. 이럴 수 있는 것. 찜질방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숙박만 제공하겠어요? 아침에 밥 이런 것도 다 연결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위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관심 가질 거, 그러면, 위홈 공유 숙박업이 뭐지? 내외국인 합법인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규지센터 실증 등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위홈 공유 숙박업은 내외국인이 합법이에요. 180일 동안. 위홈 플랫폼에서 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 사람은 그냥 숙소 올리고 신청하면 오케이. 신규 호스트도 절차를 밟으면 돼요. 등록하는 순간, 저희가 등록하는 순간 합법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지자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사이, 1호선은 서울만 한정해서 여기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4,000명까지, 그리고 1km 이내여야 돼요. 1km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왜 1km가 나오는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 지방에서 특례 요청하세요. 왜냐면 내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빨리 지방에 600명밖에 안 돼요. 실은 지방에는요. 그분들 내국인 받을게 해서 지금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으로는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요. 외국인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 특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전국에 확대하자. 그 다음에 저기 같은데 그 박물관, 갤러리 이런 데를 공유숙박으로 해서 제공을 해야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해가지고 다른 숙박업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증 특례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이걸 얻었는데 내국인 숙박 불법인 게 내국인 합법화 되면서 국민 권익이 좋아졌죠. 불법 과독점인데 이제 안심하고 하고 그 내국인도 받으니까 공유숙박의 그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과 역차별인데 공정해지고 무엇보다도 공유 숙박은 흐름이에요. 그 설명을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관광 경쟁력을 위해서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대주도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그게 큰 거고요. 호스트는 장사 잘 돼. 안심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이 진상 고객들 많거든요. 근데 난 그래서 학생들만 받을래. 내가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5일 날 내외국인 합법인 공유숙박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런데 3월 말에 코비드 때문에 장사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7월 달에 오픈하려고 원래. 근데 막 호스트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니들 특례 받아놓고 그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 장사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전화로 연결해도 서비스가 없어서 전화 연결하게 빨리 그 내국인 그걸 하라고 해서 신청을 빨리 했는데 들을 수 없는 보험을 들으려고 해서 4개월을 낭비했어요. 소설 써야 돼요, 나중에. 어찌됐든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호스트 모집 중입니다. 신규 호스트, 이쁜 집, 좋은 집 있으면 등록하세요. 신속 처리하고 예약 증대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우리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지금 방역, 봉준호, BTS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5,000년의 어떤 저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지? 우리 에너지가 뭐지? 그래서 여기저기 적용해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홍익인간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니들 못 살게 아니야. 우리가 잘 돼서 더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K방역처럼 전 세계가 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고양이가 아니야. 호랑이라 우리한테 얘기해요. 자각을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K공경제로 팬데믹 위기 극복하고 한국형 뉴딜 완성하고 그러므로 해서 인류 생존과 지속성장 체제와 생활 방식을 제시해서 우리 인류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다 함께 공유로 더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공유경제협회 회장 조산구이고요. 위홈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산구 대표님의 강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K-공유 경제와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포럼 참가자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사전 질문과 강연 중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또 몇 가지 선별하여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 시점은 언택 시대라고 하잖아요. 언택 시대에서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접목할 수 있는 신 스타트업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용어가 좀 확실한데 언택이 있고 온택이 있는데요. 그거를 정의를 그러니까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언택은 뭐냐면 가서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언택하는 거고요. 온택은 그냥 외부에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변화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경제,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개인 간의 유유 자원의 공유가 아니에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그 경제 혁신을 만들고 공유라는 컨셉으로 하는 거지만 큰 흐름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계 축이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유라는 거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증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라는 것은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당근마켓이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데 당근마켓이 이전부터도 뜨긴 했지만 코비드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 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저기 쿠팡보다도 트래픽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쿠팡 돈 얼마 썼죠? 몇 조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거기 결제도 안 일어나요. 만나가지고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언택이에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를 택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유, 나 돈이 아쉽네? 보니까 안 쓰는 거 있어. 저거 갖다, 근데 만약에 버리기 아까우면 주기라도 해. 왜? 그럼 공간이 사니까. 그 다음에, 내 돈이니까 사가네? 그렇게 해서 기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거는, 공유 경제,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걔도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공유경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준 게 있지만 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공유경제가 혁신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쪽으로 사람들이 편한 쪽으로 흐르는 그 분야로 공유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저기 때문에 그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쇼핑 안 했던 사람이 쇼핑하고 온라인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가 엄청나게 있다고 봐요. 단지 기존의 몇 개 플랫폼으로 공유경제를 보지 마라. 유유자원의 그런 걸 보지 마라. 옛날에 온라인에서 댓글 도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KBS보다 돈을 더 벌어. 그잖아요. 빌딩 사고. 근데 공유경제는 오프라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 데다 코비드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게 빨리 당겨졌으니 당근마켓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홍이나 이런 데 가서 투잡하고 하잖아요. 이미 다 그 공유경제거든요. 그런데 공유경제의 기회가 있는데 크게 보지 마라. 일단 내가 공유경제로 써볼 수 있는 거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가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야지 저처럼 처음부터 오프라인에 페이스북이 되겠다고 이런 망상으로 시작하면 이게 징검다리를 못 건너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 기회를 찾되 크다고 찾되 가까운 데부터 체험하고 작은 가치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차단을 위해서 점점 더 개개인의 물건과 공간, 시간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공유 경제의 수단적 측면에서 보면요, 좀 반대되는 진행 상황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는 게, 공유 실체가 줄었네? 근데 지하철 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엄청나게 증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왜? 같이 안 타고 내가, 혼자 이렇게 공유하지 혼자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동안 새롭게 등장했던 공유경제 모델이 공유라는 컨셉으로 해서 소유가 아니래서 공유니까 이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주는 시장이 있지만 커지는 시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공유 오피스예요. 공유 오피스 이제 대세예요. 여러분 공유 오피스는 끝났어요. 시장이. 왜? 코비드 사태 이후에 보니까 플랫폼 노동해도 다 되는 거야. 안 만나도 돼.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 만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이러면 왜 오피스를 세팅해놓고 계약금 주고 한 달에 꼬박꼬박 돈 내요. 그러지 않고 공유 오피스 가면 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빌릴 수도 있고 인원수 느는 거 주는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느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뭐 되게 좋아. 이렇게 뭐 바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1년 새에 3배나 증가했어요. 그 공유 오피스가. 그리고 지금 위워크가 힘들어하지만 그건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패스트5가 원래 위워크가 20개점 있었거든요. 지금 패스트5가 전국에 26개점인가 이고 지금 가면 50% 할인 막 하면서 하잖아요. 털리잖아요. 당근마켓도 얘기했지만 오피스는 앞으로는 그렇게 싹 바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아까 강연하실 때 살짝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계, 특히 위홈과 같은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코비드 때문에 생긴 위험은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이제 공유 숙박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 가서 하면 그런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뭐 에어비앤비하고 독점한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 무소불위의 자유를 이루고 우리는 특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뭐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보험 문제 때문에 호스트 원치 않은 보험 때문에 3개월 4개월 걸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행 숙박 주는 대신에 거주로서의 그 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판 에어비앤비 2.0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걔들은 1세대. 우리는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온 디맨드 세컨홈 컨셉으로 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숙박 시장이 커요? 아니면 주거 시장이 커져요? 이건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공유 숙박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재발견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 큰 기회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얘기고 에어비앤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작년에 그렇게 60조 얘기 이렇게 거래되다가 사업은 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안 되면서 20억 달러를 투자를 받을 때 이자율 뭐 따지고 해가지고 180억 불에 지금 그 돈을 투자를 20억 달러를 받았는데 공유 숙박이 끝났다. 글로벌 공유 숙박 끝났다고 하는데 실은 글로벌 여행 숙박은 그런데 각 나라마다 시장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또 코비드 때문에 호텔은 어떻게 되죠? 호텔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공유 숙박은 어떻게 돼요? 가서 호스트 한 명이나 뭐 게스트 몇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텔보다도 공유 숙박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게 의외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장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역에서는 활발하고 하는 거.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내국인 숙박이 불법이니까. 그래서 공유 숙박도 시장이 달라지지만 새롭게 그 기회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이 시국에 IPO를 한단 말이에요. 상장을. 밸류가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는 45조까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망한 거 아니야? 서바이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힌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그 금액 가치는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모델도 완전히 새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공유라는 양념을 기존 산업 그 다음에 새로운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언택트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뉴 노멀 시대에 공유 경제가 받을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위홈이 올해 잡은 매출 계획 대비 수정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질문 답을 한 것 같아 이미. 예, 언택이 아니고 온택도 늘어나고 공유 큰 흐름이니까 기회라는 거고 위홈으로 돌아가면 저희도 예측 코비드 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매출보다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새로 나왔어야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준비해서 실은 그 실증 특례 조건에 맞는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 때문에 4개월 연기된 거예요. 연기돼서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위홈이야 아니 그 기업 하나잖아요. 근데 공유숙박업 하시는 분들 서울에 1,300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례 지역으로 하면 1,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합법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뭔가 생계를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유숙박 그냥 방 2개 있으니까 취미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에 가보면 인테리어 다 하고 내가 전세를 어떤 월세를 어떤 해가지고 돈이 나가니까 자영업자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에 준하는 도움을 줘도 부족한데 그분들이 법을 지키려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특례를 받았으니까 조건에 맞는 숙소인지 확인해서 내국인 숙박하게 하면 그러면 어디서 연락 와도 위험 통해서 하면 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서둘렀었어요. 근데 그게 미뤄지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7월 15일 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한 150분 정도가 저희 위험 공유숙박으로 등록을 해 주셨고 지금 상황은 저희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자가 격리하는 것,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다 만들었고, 스터디 스테이, 케어 스테이, 비즈니스 스테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이제야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지금,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이런, 좀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셨던 분들이 그냥 호스트 한 분으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좀 같이 마케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단히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좀 크게 달라진 거는 뭐냐면 호스트를 좀 많이 모아야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좋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미 들어오신 분들 초기에 합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일단 완판 그리고 저기를 하고 있어요. 숙박대전을 저희가 했다가 3만 장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코비드 때문에 연기됐거든요. 이제 이게 좀 잠잠해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된 데쯤 되면 그걸로 해서 서비스 개편하고 호스트 한 500분 확보하고 월 거래 한 1억 하고 이러면 공유숙박 특례의 어떤 가능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전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공유숙박이 규제 특례가 제대로 그래야 공유경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공유경제도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공유 경제 시대가 다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스타트업 준비자들 혹은 초기 운영자들에게 들려줄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계속 코비드 때문에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미리 질문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공유승차 잘 안 되고 뭐 우버 막 힘들어지고 90, 75% 그건 당연하신 거고, 이제 저는 공유 경제, 공유 숙박 가지고 먹고 살고 막 자고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제가 쓸 수 있는 의미도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 게 공유 경제가 인터넷 경제다, 흐름이다, 기회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몇 개 플랫폼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큰 만큼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좀 거대한 담론을 얘기했지만, 스타트업 이런 엔터프라이즈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까도 얘기한 사항이지만, 일단 공유경제 서비스를 써보세요. 금호, 탈링 이런 데 가서 내가 한번 내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올려봐요. 그래서 이게 문의가 오는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세요. 써봐요. 그러면 어떤 메리트이 있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나아가면 뭐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뭔가 작은 걸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작게 시작하시라. 무슨 기회를 막 봐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위험하면서 너무 크게 뭐 미래를 보고 했다고 했는데, 반복드린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공유경제를 체득을 해요. 내가 그러면 제 말씀이 이게 진짜로 거짓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공유경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존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진짜 하면 되겠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구체화해서 펀딩을 조금 받거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721 법칙을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에너지를, 공유경제라는 거대한 이 흐름을 놓고 기회라고 생각하더라도 에너지의 70%를 다리에서 쓰고 현실에서 뭔가 다니면서 뭐 만들고, 그 다음에 20은 가슴에, 그 다음에 10은 눈에. 그러면 내가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발전 못하는 그런 노도 범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런 미래 비전만 보고 현실은 도외시함으로 해서 현실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 1, 가슴 2, 그 다음에 다리 7,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해서 코비드 시대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통해서 인류의 생존과 그 다음에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세계를 연다는 자부심이면, 돈도 벌고 생활도 윤택하고 나의 어떤 마음도 좋고 두루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전해주신 위홈의 조상구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